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나다의 명문 사립학교 교장이 한국의 시스템에서 인생 최고의 답을 찾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교장 선생님의 현명한 선택은 한 학교를 시작으로 캐나다 전역의 학교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에게 $30짜리 고급 시스템을 제공하고도 불만투성이의 학교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한국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기사를 발견한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단돈 $5로도 학생들이 건강과 만족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걸 듣고 결국 한국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세계 최고 명문 학교를 긍정적인 식사 문화로 이끌었을지 궁금하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프랩 아카데미의 교장이 되고 나서 음식이 제일 큰 도전 과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첫날, 반짝이는 학교 식당에 서서 학생들이 화려한 샐러드를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밀어내는 걸 보면서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올해 31살로 이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의 최연소 교장이 됐어요. 빅토리아 프랩은 밴쿠버 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붉은 벽돌 건물과 우뚝 솟은 참나무들이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 학교는 총리 사업가, 유명 예술가를 배출해왔죠.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멀쩡한 음식 소리였어요. 존슨 교장님, 점심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회장인 사라 첸이 단호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식판에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온 듯한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퀴노아와 구운 채소가 곁들여진 구운 연어였는데 대부분 손도 안 댄 상태였죠. 음식이 뭐가 문제인데, 사라? 제가 물었어요. 이미 짐작 가는 게 있었지만요.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식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냥 너무 과한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제 친구들 중 절반은 이 음식이 뭔지도 몰라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방 직원들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전문 셰프 3명을 고용했어요. 유기농 채소를 지역 농장에서 공수해 왔고요. 한 끼당 비용이 어떤 가정의 저녁값보다 비쌌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음식을 대충 쪼물락거리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제가 직접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메뉴는 체리 소스를 곁들인 팬 시어드 오리 가슴살에 트러플 향이 나는 리조또와 어린 아스파라거스였어요. 딱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이었죠. 음식은 정말 훌륭하게 준비됐지만 사라의 말이 이해됐어요. 평범한 학교 점심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이 끝나고 나서 주방 직원들이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버리는 걸 보면서 걱정이 더 커졌어요. 이거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주방의 헤드 서버인 마리아가 고개를 슬프게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급 음식을 준비해도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와요. 그녀는 가리켰어요. 거의 꽉 찬 대형 쓰레기통이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낭비가 아니었어요. 학부모 마이너스 교사 회의에서 영양사인 박 박사님이 또 다른 걱정을 털어놨죠. 박 박사님의 딸도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적게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점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점심을 거르고 대신 오후 내내 정크푸드를 먹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양이 너무 많아서 과식해버리죠. 균형이 전혀 없어요.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주방팀 회의 중 15년 동안 학교에서 일한 제임스 셰프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5성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잡한 소스나 장식을 준비하느라 몇 시간을 쓰는데 결국 다 쓰레기통으로 가요. 정말 의욕이 꺾입니다. 숫자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줬어요. 우리 점심 프로그램은 학생 1인당 한 끼에 $30를 쓰고 있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의 40%만 음식에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배가 고프다거나 자판기에서 사온 가공식품을 먹었다고 불평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학교 규정을 어기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 값비싼 재료를 가득 실은 배송 트럭이 도착하는 걸 지켜봤어요. 와규 소고기, 유기농 미세 채소, 수입 치즈 같은 것들이요. 우리 주방에는 고급 레스토랑도 부러워할 최첨단 장비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예산은 넉넉했고 의도는 좋았지만 우리가 학교 점심의 본질을 놓쳐버린 건 분명했어요. 저는 어느 저녁 사무실에 앉아서 부모님들의 불만, 매일과 학생들의 식습관에 대한 학교 간호사의 우려 보고서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유서 깊고 자원이 풍부한 빅토리아 프랩 아카데미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점심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식비 예산과 똑같이 엄청난 음식 낭비를 보여주는 스프레드시트를 보면서 점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돈과 자원을 더 투입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답은 지구 반대편에서 왔어요. 학교 점심을 예술로 승화시킨 곳, 바로 한국에서요. 저는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식단도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저는 완전히 막힌 기분이었어요. 잠시 쉬려고 노트북을 열고 세계 여러 학교들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화려한 사진이나 과장된 주장 때문이 아니라 숫자 때문이었어요. 그 학교들은 한 끼 식사에 고작 $5를 쓰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우리가 $30를 들여 만든 식단보다 훨씬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바짝 앉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그 후로 3시간 동안 저는 한국 학교 급식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는 영상을 보고 그들의 급식판 사진을 살펴보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후기를 읽었어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때마다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마치 잘 짜인 춤 같았어요. 학생들은 교실에서 서로 음식을 나눠주며 급식을 먹었어요. 음식들은 특별히 구획이 남인 트레이에 담겨 있었는데 각 구획은 다양한 음식을 적당량 담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급식판이 아니었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배우게 하는 교육 도구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급하게 먹거나 음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 같이 뒷정리를 했어요. 점심시간은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고 협력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한국 학교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낸 것 같았어요. 단순함이 지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들의 식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심했어요. 매일의 메뉴는 색깔, 질감, 영양소를 고르게 포함하도록 신중하게 계획되었어요. 학생들은 국밥, 단백질, 채소, 그리고 가끔 과일까지 먹었어요. 모든 것이 급식판에서 정해진 자리를 가졌고 각각의 음식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빅토리아 프랩에서 우리가 점심 문제를 완전히 잘못 접근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비싼 재료와 전문 요리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학교들은 좋은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 학교들이 어떻게 점심을 학습 경험의 일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읽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재배한 농부들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재료의 건강상의 이점을 공부했으며 때로는 메뉴를 계획하는 데도 참여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 제공 서비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우리 학교에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흥분이 됐어요. 물론 모든 걸 똑같이 따라할 순 없겠지만요. 우리 학생들은 다른 음식을 익숙해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원칙들, 즉 세심한 계획, 학생들의 참여, 영양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시계를 보니 거의 자정이었어요. 제 노트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북적였어요. 교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점심 문제에 대한 진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창가로 가서 어두운 캠퍼스를 내려다봤어요. 내일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였죠. 하지만 지금 사무실의 고요 속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고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강력한 법이더라고요.
집에 가기 전 저는 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메모를 남겼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 빅토리아 프랩의 한국급식의 지혜를 도입하려는 제 좌우명이 될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앞으로 얼마나 큰 저항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상도 못했어요. 저는 사무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발표 연습을 했어요. 손에 든 서류 뭉치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오늘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사회 회의가 30분 뒤에 시작되는데 저는 딱딱한 표정을 한 12명의 이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운영 중인 비싼 점심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걸 납득시켜야 했어요. 저는 발표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이사회실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짙은 나무 패널로 꾸며져 있고 전임 교장들의 유화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들 모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 그림 속 눈들이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프로젝터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이사들은 늘 그렇듯 정확한 시간에 들어왔어요. 이사장인 톰슨 씨는 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덥수룩한 눈썹이 이미 불만을 표현하는 듯 찌푸려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새로 합류한 첸 여사가 앉아 있었는데 저에게 격려의 미소를 건네주었어요. 나머지 이사들도 제각각 자리 잡으며 노트북을 꺼내거나 회의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렸어요. 오늘은 점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 생각이 거의 들리는 것 같았죠. 정말 점심 때문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거야? 현재 우리 점심 프로그램은 한 끼에 $30가 듭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학생 1인당 연간 $5,400가 점심에만 들어가는 셈이죠. 우리는 수상 경력이 있는 셰프들을 고용하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며 최첨단 주방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잠시 말을 멈춰 이 내용을 상기시켰어요.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불만이 많고 음식물 낭비는 심각하며 영양 점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니 점심시간 이후 쓰레기통 사진이 나왔어요. 몇몇 이사들은 의자에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하며 점점 흥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요. 톰슨 씨의 눈썹이 더 높이 올라갔어요. 한국이라고요? 여긴 영국 전통을 따르는 캐나다 학교인데 그쪽 점심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 학교의 밝고 정돈된 급식 트레이 사진이 나왔어요. 한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실제로 먹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점심을 제공합니다. 한 끼에 단돈 $5로요. 그들의 학생 만족도는 85%입니다. 반면 우리의 만족도는 40%에 불과하죠. 그들은 음식물 낭비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첸 여사가 흥미로운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죠? 모든 건 체계와 균형에 달려 있어요. 제가 설명하며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특수하게 나민 트레이를 사용하는데요. 각 칸마다 단백질, 채소, 곡물, 국 등을 정확히 비율에 맞게 담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배워요. 메뉴는 간단하지만 다양하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문화교육과 영양 수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고급스러움을 기대합니다. 데이비슨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들은 높은 학비를 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질문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교육, 건강, 그리고 책임감을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이 통계들을 보세요. 제가 음식물 낭비, 영양, 그리고 학생 만족도를 우리 학교와 한국 학교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수치가 설득력 있네요. 첸 여사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실행하죠? 저는 파일럿 프로그램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 학년에만 먼저 도입해서 절감한 비용으로 한국 급식 전문가들을 초청해 훈련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나눠진 트레이를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요.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방안은 조용했어요.
톰슨 씨가 헛기침을 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아주 크죠. 존경을 표하며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박했어요. 진짜 위험한 건 지금처럼 돈과 음식을 낭비하면서 학생들이 나쁜 식습관을 가지게 내버려두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혁신의 선두에 설 기회가 있습니다. 이어진 논쟁은 치열했어요. 이사들은 전통, 학부모의 기대, 문화적 차이에 대해 논쟁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치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시스템의 단순함은 매력적이었고 잠재적 비용 절감 효과도 컸어요. 결국 톰슨 씨가 투표를 진행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는 가운데 손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간신히 통과했어요. 우리는 3개월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첸 여사가 제자리로 다가왔어요. 용감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곤 하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지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만 우리는 이제 기회를 얻었어요. 단순히 점심 프로그램을 넘어 음식 교육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꿀 기회를요.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아요. 특히 빅토리아 프랩처럼 오래된 학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새 급식 프로그램을 발표한 아침, 저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와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은 성난 학부모들과 걱정하는 교직원들의 메시지로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우리 학교에서 15년간 일해온 주방장 마커스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흰 유니폼은 언제나처럼 깔끔했지만 얼굴은 짜증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요리 훈련을 받았어요. 별 5개짜리 레스토랑에서도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학교 급식을 따라 하라니요? 그의 자부심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마커스 씨, 배우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그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저한테 그동안 배운 요리법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책상으로 걸어가 컴퓨터를 켜며 대답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고 계신 것에 더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국 학교 급식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 완벽히 나뉜 단백질과 반찬들, 그리고 신중히 균형 잡힌 식단들까지. 그의 표정이 회의적인 모습에서 점점 호기심 어린 얼굴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 대화가 가장 큰 돌파구로 이어졌어요. 마커스는 3명의 요리사와 함께 2주 동안 한국으로 연수를 가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들이 서울 곳곳의 학교 급식실에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연수 일정을 짰어요. 한국 급식 전문가들에게서 배우는 거였죠. 주방팀이 돌아왔을 때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커스는 배운 것들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클레어, 이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그건 전체 시스템이에요. 주방을 조직하는 방식, 몇 주 전에 미리 식단을 계획하는 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까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비였죠. 한국 학교 급식실은 저희와 다른 도구와 서빙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새로 스팀 조리기, 특별한 서빙 트레이, 그리고 주방 레이아웃까지 전부 새로 바꿔야 했어요. 학교 이사회는 모든 비용을 문제 삼았지만 저는 굳게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긴장감 넘치는 이사회 회의에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다음 문제는 점심시간 관리 담당자들의 교육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영양이나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교사 휴게실에서 따로 식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이런 변화를 반대했죠. 저는 하루 중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우리 학교 최고참 영어 교사인 톰슨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오후 수업 준비는 언제 하라는 거죠? 저는 이런 우려를 듣고 일정 조정 담당자와 협력해서 선생님들에게 다른 시간대에 추가 준비 시간을 확보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점차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의 장점을 알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자기 삶에 대해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니까 행동 문제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큰 난관이었어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싫어할까봐 걱정했어요. 몇몇은 김치나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급식 메뉴에 포함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요. 한 학부모가 열띤 PTA 모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익숙한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학부모들을 초대해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을 먹게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던 유명한 요리사 김 여사를 초청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요리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급식 트레이의 각 음식이 영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무지개 색깔 트레이 시스템이 어떻게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자연스럽게 하게끔 도와주는지 보여줬어요. 이런 점심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새 스팀 조리 방식이 채소 맛을 더 좋게 하고 영양소도 지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스트레스 없이 시도하는 모습을 직접 봤고요. 자연스러운 배식 시스템 덕에 적정량을 먹는 게 훨씬 쉬워졌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점심 후 저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딸아이와 건강한 식단 때문에 싸워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채소를 다 먹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 시스템이 해낸 거죠. 건강한 식습관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아이들은 스스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달이 끝났을 때 우리 주방팀은 마치 잘 맞춰진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마커스는 한국의 기술을 캐나다의 지역 재료에 맞게 잘 조화시켰고 학생들은 젓가락과 기존의 식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지개 트레이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심지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 결과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은 오후 수업 시간에 더 에너지가 넘쳤고 점심시간이 더 효율적이라 쉬는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제는 채소를 실제로 먹기 시작했어요. 비싼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죠. 돌아보면 이런 변화의 어려움들이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변화는 힘들지만 가장 어려운 변화가 때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저희는 단순히 급식 프로그램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학교 전체의 음식과 공동체에 대한 문화를 바꿨던 거였어요. 변화의 첫 신호는 서서히 나타났어요. 시범 프로그램 첫 주에 저는 카페테리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학생들이 새로 받은 무지개 식판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익숙한 금속 식기 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뭔가 달라졌더라고요. 학생들이 더 이상 급하게 식사를 끝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내 식판 좀 봐. 7학년인 엠마가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각 구역마다 색깔이 다 달라. 그녀는 빨간 간색 배추김치, 밝은 주황색 당근, 그리고 짙은 초록색 시금치를 가리켰어요. 채소들은 흰 쌀밥과 국 옆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고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각자 식판을 비교하거나 새로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음식물이 확실히 줄어든 걸 알게 됐어요. 청소 직원들도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는데 하루에 6개의 큰 쓰레기 봉지가 나오던 게 이제는 겨우 하나로 줄었어요. 첫 달이 끝날 때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80%나 줄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점심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점심시간을 30분에서 45분으로 늘린 덕분에 학생들이 이제는 음식을 제대로 맛보며 천천히 먹을 시간이 생겼거든요. 친구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고 전에는 급히 먹느라 놓쳤던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카페테리아 분위기도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졌어요. 학교 영양사인 톰슨 선생님도 점심시간 전에 5분 동안 짧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제공되는 식사가 건강과 학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해 주셨죠. 오늘 나온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말하곤 했어요. 이게 오후 수업 때 여러분 뇌가 더 잘 작동하게 해준답니다. 학생들은 이런 설명이 자기 생활과 관련이 있다 보니 흥미를 가지며 듣기 시작했어요.
주방 직원들의 태도도 변했어요. 처음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던 마커스 셰프가 이제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다음 날 점심 준비를 하던 중에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게 더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요리들은 재료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줘요. 버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또 미각 모험 목요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한국 요리를 맛볼 기회를 주었어요. 처음 비빔밥을 제공했을 때 몇몇 학생들은 밥 위에 채소, 고기, 그리고 달걀 프라이가 올라간 그릇을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마커스 셰프가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법을 시연한 후 비빔밥은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 사라 밀러 씨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제 아이들은 예전엔 패스트푸드를 사달라고 조르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김치를 사달라고 해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 저한테 알려주고 심지어 주방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보건교사도 복통이나 오후 피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선생님들 역시 수업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수학 선생님인 피터슨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4교시 수업 시간에 졸던 학생들이 없어요. 다들 깨어있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성공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환경클럽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카페테리아에 투명한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매일 얼마나 많은 음식이 절약되고 있는지를 보여줬죠. 학년별로 누가 더 적은 음식을 낭비하는지 경쟁도 하게 됐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부모 상담회에서 찾아왔어요. 그날 우리는 학생들이 매일 먹는 점심과 똑같은 메뉴를 부모님께 제공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무지개 식판을 사용했죠. 저는 학생들이 부모님께 각 요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채소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말하는 모습이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들이 채소를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젠 한국 채소 종류에 대해 저한테 알려주고 집에서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요.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학생들 90%가 이제는 학교 점심을 즐긴다고 답했어요. 저는 우리 학교 공동체가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점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과거에 한 끼당 $30의 예산을 쓰던 게 이제는 거의 우스울 정도로 느껴졌어요. 현재는 그 비용의 6분의 1로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영양에 대해, 문화에 대해,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법에 대해,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기쁨에 대해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점심에 대한 생각을 바꾼 혁명이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성공 소식은 금세 퍼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메일함이 캐나다 전역의 학교들에서 온 메시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었죠. 물론 전 다들 오셔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식당에는 곧 정기적으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학교의 영양사분들이 점심시간 동안 조용히 구석에 앉아 학생들이 자신있게 알록달록한 음식들로 트레이를 채우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보셨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라고 토론토에서 오신 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식 선택에 대해 이렇게 성숙해 보일 줄이야. 정말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홍보대사처럼 되어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오면 각 트레이 섹션이 건강한 식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하곤 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급식 클럽까지 만들어서 다양한 음식의 역사와 건강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캐나다 교육혁신 서밋에서 제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몬트리올에서 수백 명의 교육자들을 앞에 두고 무대에 섰을 때 저는 긴장됐지만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처음엔 실패했던 비싼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간단한 성공으로 마무리했죠. 비결은 제가 말했어요. 더 많은 돈을 쓰는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옛 급식 프로그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멋져 보이지만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비싼 음식들,
그리고 지금의 사진들 마이너스 신중하게 배열된 알록달록한 트레이와 행복한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제가 우리 영감이 한국 공립학교에서 왔다고 밝히자 관객들이 한층 더 집중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학생 한 명의 급식비로 $5를 쓰고 훌륭한 결과를 내죠. 그런데 우리는 $30를 쓰면서도 실패했었어요. 가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연설 후에 많은 교육자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줄을 서셨어요. 밴쿠버에서 온 한 교육감은 그녀의 교육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헬리팩스에서 온 한 교장 선생님은 우리처럼 비싼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계 캐나다인 교육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엔 한국 학교 급식 이야기가 가끔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 그 가치가 모두에게 보여지게 되었네요. 그 서밋 이후로 우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더 많이 생겼어요. 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다뤘고 교육 잡지와 지역 TV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한국 학교 시스템의 지혜를 언급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의 움직임을 일으켰어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각자 지역적인 색깔을 더하면서도 핵심적인 한국의 원칙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자연스럽게 학교들끼리 서로 돕고 팁을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그러던 중 제가 직접 한국 학교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뭔가 배우고 싶어서 설레더라고요. 몇몇 학교를 방문해서 그들의 급식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봤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였는지였어요. 학생들은 점심줄을 효율적으로 서고 서로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도 이걸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평범한 하루였어요. 어느 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앉았어요. 그 친구들은 캐나다에 대해 질문하면서도 비빔밥을 제대로 섞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좋은 음식과 공동체를 향한 공감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줬어요. 제가 만난 한국의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은 자기들의 시스템에 대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음식이 소중하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할 뿐이에요. 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봤어요. 우리 학교는 단지 급식 프로그램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음식에 대한 우리의 관계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 학생들은 영양을 단지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를 돌보는 방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계속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의 성공 이야기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하려면 화려한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좋은 음식을 함께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저도 그보다 더 잘 말할 순 없을 것 같아요.